이른이 차에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오직 세 자녀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바쳤던 여인이었지요.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7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일궜고 그 모든 것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70억 원의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마치 이 날을 기다려온 것처럼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낡은 집이 철거되던 날, 벽 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오. 26년간 벽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 편지 한 장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바로 자기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7년 10월 14일 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급 외곽.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널찍한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양옥집 한 채가 나옵니다. 붉은 벽돌에 초록색 대문.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가을 바람에 홍시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박여사 댁이라 불렀습니다. 집주인은 박순덕, 그해 68살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38배 남편과 사별한 뒤 홀몸으로 세 자녀를 키워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박순덕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용인과 수원 일대에 상가 건물 2채, 다세대 주택 3동, 그리고 기흥 일대의 농지까지. 전부 합치면 70억 원이 훌쩍 넘는 재산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박순덕을 대단한 여장부라고 했습니다. 홀몸으로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고 저만큼 재산까지 모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박순덕 본인은 늘 검소했습니다. 비싼 옷 한 벌 입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줬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박순덕에게 한 가지 지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지요. 오래전부터 부정맥 진단을 받아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큰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건강을 관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박순덕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동네 아주머니 최옥순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최옥순은 5년 넘게 박순덕의 집에 드나들며 가사를 도와온 사람이었지요.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청소와 빨래,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초록색 대문을 밀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지요. 최옥순은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박순덕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현관문을 잠그는 사람이었지요. 최옥순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은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최옥순이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최옥수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순덕은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자세였지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눕혀놓은 것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옥순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사모님, 사모님. 최옥순의 외침이 텅 빈 집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최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은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박순덕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난 뒤였지요.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어지럽혀진 흔적도 침입한 자국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심장약 병이 놓여 있었고 물컵에 물이 반쯤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날 오후 용인경찰서 강력반 소속 김태수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46살,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 형사였지요. 그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망이라는 일상적인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말끔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낙엽까지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요. 현관에 들어서니 신발장 앞에 슬리퍼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했고 화장대 위 물건들도 가지런했지요. 부엌에 가보니 싱크대 위의 그릇들이 말끔하게 설거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흔적은 있었지만 뒷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지요. 거실 소파 위에는 접어놓은 담요가 있었고 리모컨은 탁자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집, 아니 이렇게까지 깨끗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어딘가에 삶의 흔적이 흩어져 있기 마련이지요. 마시다만 찻잔이라든가 펼쳐놓은 신문이라든가. 그런데 이 집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치우고 간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깔끔한 성격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수는 그 생각을 머릿속 한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부검은 수원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지요. 부검의의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습니다. 박순덕은 10여 년 넘게 부정맥과 심부전을 알아왔고 디곡신이라는 강심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부검의는 이렇게 적었지요.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자연사였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었지요. 서류를 정리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날, 그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연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엔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았지요. 첫 번째, 지나치게 깔끔한 집안. 두 번째, 잠기지 않은 현관문. 세 번째, 아직 만나보지 못한 유가족들의 반응. 김태수는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순덕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이재호, 차남 이재민, 그리고 막내딸 이은숙. 장남 이재호는 당시 45살로 서울 강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남 이재민은 42살로 수원의 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막내딸 이은숙은 38살로
분당 신도시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듣고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수가 처음으로 세 남매를 만난 것은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용인 시내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이 진하게 풍기는 빈소 앞에서 김태수는 세 남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용인경찰서 김태수입니다. 몇 가지 확인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장남 이재호가 먼저 응대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체격이 건장한 남자였지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김태수가 느끼기에 그 눈에는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해 말씀하신 게 언제쯤입니까? 이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달 전쯤 전화 통화했을 때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댁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건 언제입니까? 잠깐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요, 한 보름 전쯤이었을 겁니다. 김태수는 차남 이재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민은 형보다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남자였지요.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추석 때 잠깐 들렀습니다. 그 뒤로는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막내딸 이은숙은 눈이 붉었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슬퍼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 역시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추석 때 뵌 게 마지막이에요. 김태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대답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시선을 끈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세 남매의 분위기였지요. 빈소 한쪽에서 세 남매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김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표정들이 진지했습니다. 조문객이 다가오자 대화가 끊겼고 세 남매는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조문객 중 한 사람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저 세 분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문객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재산 어떻게 나눌 건지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라 빈소에 국화꽃 향이 가시기도 전에 물론 그것만으로 의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불효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태수는 20년 넘게 강력반에서 일해 온 형사였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본 세 남매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잃은 자식, 특유의 망연자실함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어떤 계산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직감은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 현장에 타살 흔적은 전무, 그의 의심을 뒷받침해 줄 물증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김태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끝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이 낡은 집 벽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10월에 찬바람이 불던 날 박순덕의 관은 용인 외곽의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지요. 세 남매는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봉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웃 주민 몇 명과 먼 친척들이 자리를 함께 했지요.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봉분 앞에 세 남매만 남았을 때 장남 이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흙이 채에 마르기도 전에
장남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요. 차남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딸 이은숙도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차에 열흘이 되지 않은 10월 27일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용인 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았지요. 법무사 허진영의 사무실은 용인 시내 중심가 3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 서류 캐비닛 몇 개가 놓인 소박한 곳이었지요. 허진영은 당시 50대, 초반의 꼼꼼한 성격의 법무사였습니다. 그날 세 남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허진영은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상속 관련 상담은 전화로 먼저 문의가 오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세 남매는 사전 연락도 없이 함께 찾아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상속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셋이서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허진영이 물었지요. 혹시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까? 장남 이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재산 목록은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재호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용인과 수원 일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예금 장후 증명서, 농지 대장 사본까지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허진영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이 많은 서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상가 건물 2채, 다세대 주택 3동, 농지, 예금 계좌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진영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법무사 일을 해왔는데요. 상속 업무가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형제들끼리 몇 달씩 다투기도 하고 누가 뭘 더 가져갈 건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남매는 이미 다 정해놓은 것처럼 왔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3분의 1씩 균등 분할. 이해 없음. 도장 찍고 끝.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서류에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상가 건물 2채는 장남 이재회에게, 다세대 주택 3동은 차남 이재민에게, 농지와 예금은 막내딸 이은숙에게. 70억 원이 넘는 재산이 3등분되어 순식간에 주인이 바뀌었지요. 세 남매는 서류 작성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지도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일을 끝낸 사업 파트너처럼 각자의 길로 갔지요. 허진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래 기다리던 거래를 마무리한 사람들의 모습에 가까웠으니까요. 한편 김태수 형사는 박순덕 사건의 종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자연사로 결론이 난 상태였지요. 남은 것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함에 넣는 일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형식적인 절차로 부동산 등기 이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지요. 박순덕 명의의 부동산 5건이 모두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상속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었지요. 은행 예금 역시 같은 시기에 3명의 자녀 명의로 분할,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상속 등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지요.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금융기관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런데 보름 만에 70억 원어치 재산의 상속 절차를 모두 끝냈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상속 준비를 병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장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지요. 김태수의 머릿속에 다시 의심의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장남 이재호가
먼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마주 앉아 물었지요. 상속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더군요. 장례 끝나고 열흘도 안 돼서 등기 이전까지 마치셨다면서요? 이재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신 게 있어서 절차가 수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정리해 두셨다고요? 네, 서류를 한 곳에 모아 두셨더라고요. 김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여쭤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재산 처분이나 유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재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태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유언은 없었고요. 서류 정리는 유언과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재호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김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이재호는 그 뒤로 말수가 줄었지요. 다음은 차남 이재민이었습니다. 이재민은 형과 달리 약간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시선이 여기저기를 떠돌았지요. 상속 절차를 이렇게 빨리 밟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민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형제끼리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정리한 겁니다. 셋이 똑같이 나눴으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분들끼리 재산에 대해 의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한 번도요. 막내딸 이은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은숙은 셋 중에서 가장 차분한 태도를 보였지요.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오빠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상속 준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시작했습니다. 형제끼리 미리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서류는 어머니가 정리해 두신 것을 찾은 겁니다. 마치 하나의 대본을 나눠 읽는 것 같았지요. 김태수는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였지요.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남매가 입을 맞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상속을 둘러싼 합의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김태수에게 실마리를 준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김태수는 틈틈이 박순덕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요. 공식적인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박순덕의 오랜 이웃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말순. 박순덕의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살고 있었고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지요. 나이는 박순덕보다 2살 아래인 66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정말순의 집을 찾아간 것은 11월 초에 어느 오후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정말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순덕이가 죽기 한 달쯤 전이었을 거야. 9월 초였나. 순덕이가 우리 집에 왔어. 그날따라 얼굴이 안 좋더라고. 정말순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주겠다고. 전부 불우이웃 돕는 데 쓰겠다고.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까? 정말순 할머니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지요. 그럼 이유를 말했지. 자식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건 돈 때문밖에 없다면서. 명절에 와도 용돈 받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전화해도 돈 얘기만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말순아, 나는 자식 셋을 낳아놓고도 혼자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옆에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김태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그날 또 이런 말을 했어. 자기가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자식들한테 했더니
큰아들이 전화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하면서. 그 뒤로 둘째, 막내까지 번갈아 전화가 왔는데 하나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야. 김태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뒤로 순덕이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자기 말로는 자식들 눈빛이 달라졌다고. 예전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자주 전화하고 찾아온다면서 그게 반갑기보다는 무섭다고 했어. 정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순덕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에이, 설마 자식들이 그러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니까.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김태수는 정말순 할머니의 집을 나오면서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었습니다. 박순덕은 70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세 남매는 당황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지요. 1997년 IMF 외환위기 한복판. 세 남매 모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남 이재호의 무역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파도가 중소무역업체를 가장 먼저 덮쳤지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이재호의 회사에도 수억 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매일같이 왔고 회사 직원들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한 때였지요. 차남 이재민은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1997 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법 수익을 올렸지요. 하지만 하반기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빌려서 투자한 돈이 적지 않았기에 빚만 남은 셈이었지요. 집에서는 아내와 매일같이 다투었습니다. 돈 문제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지요. 막내딸 이은숙의 남편 최동우는 분당 신도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분당이 막 개발되던 시기에 문을 열어 한때 장사가 잘 되었지요.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식자재 값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요. 두 아이의 학비며 아파트 대출이자며 이은숙 부부는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세 남매 모두 어머니의 재산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70억 원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으니 세 남매에게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김태수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지요. 세 남매 모두에게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 현장에 타살 흔적 없음, 독극물이나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이웃 할머니의 증언은 귀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사를 재개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1997년 12월 초 그는 용인경찰서 강력반 반장실의 문을 두드렸지요. 반장 앞에 앉아 자신이 모은 정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상속, 세 남매의 일치하는 진술, 이웃 주민의 증언, 세 남매 모두가 처한 경제적 궁지. 김태수는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 사건은 자연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반장은 김태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태수야, 내 말 다 들었어. 내 직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다는 것도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직감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자연사야. 국과수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현장에 타살 흔적도 없고 독극물도 안 나왔어. 이웃 할머니 증언? 그건 정황이지 증거가 아니야. 김태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반장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빨리 나눠 가졌다. 그게 범죄야. 불효는 죄가 아니야, 태수씨. 네가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물증 없이는 수사를 확대할 수 없어. 이 사건은 끝난 거야. 김태수는 반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법과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물증을 요구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직감도 틀리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박순덕 사건 파일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았지요. 파일 맨 앞장에는 박순덕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지요.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강인함이 그 작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덮어 서랍 깊숙이 넣었지요. 서랍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김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닐 거야. 언젠가 반드시. 밖에서는 12월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997. 연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지요.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의 한파 속에 떨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홀어머니의 죽음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70억 원의 재산은 세 남매의 손에 넘어갔고 용인 기흥급의 양옥집은 텅 빈 채 남겨졌지요. 마당의 감나무만이 주인 잃은 집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서랍 속에 들어간 파일은 다시 꺼내지지 않았고 박순덕이라는 이름은 경찰 기록 어딘가에 묻혀버렸지요. 세상은 그 홀어머니의 죽음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삶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장남 이재호는 상속받은 상가 건물 2채를 담보로 은행 빚부터 갚았습니다. 부도 직전이었던 무역회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요. 1998년 나라 전체가 IMF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재호는 오히려 바닥을 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강남 논현동에 새 사무실을 열었고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나갔지요. 2005년쯤에는 이재호의 회사가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강남 일대에 빌딩 몇 채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사업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재호의 잠자리는 편치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잦았습니다. 가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꿈을 꾼 날이면 이재호는 새벽부터 양주병을 열었지요. 차남 이재민은 상속받은 다세대 주택 세 동의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주식 투자로 진 빚을 모두 갚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지요.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재민은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부부 사이에 생긴 금은 이미 너무 깊었지요. 2001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이재민은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예전에는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재민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처럼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불을 끄지 못했지요. 밤새 방 안에 형광등을 켜놓고 잤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어머니의 안방, 약통, 차갑던 손. 막내딸 이은숙은 상속받은 농지와
예금으로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남편 최동우는 그 돈으로 분당에 새 식당을 열었지요. 이번에는 갈비집이 아니라 삼겹살 전문점이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한파가 조금씩 풀리던 시기, 서민 음식인 삼겹살집은 장사가 제법 되었지요. 이은숙은 분당에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두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은숙에게도 남모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어머니 기일이 되면 혼자 용인 공원묘지를 찾았지요. 두 오빠는 기일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숙은 어머니 봉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그저 어머니 앞에 서면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각자의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지요. 세 남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인 기흥의 옛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 2층짜리 양옥집은 텅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세 남매 중 누구도 그 집에 가려 하지 않았지요. 마당에 풀이 자라든 지붕 기와가 깨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 집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마다 세 남매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지요. 팔지 않겠다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던 집이니 차마 남의 손에 넘기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정기 있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 남매가 그 집을 팔지 못한 것은 효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그 집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묻혀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새 주인이 들어올 것이고 수리를 하거나 구조를 바꿀 수도 있었지요. 혹시라도 무언가가 나올까봐 그 막연한 불안이 세 남매를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20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은 빠르게 늙어갔지요. 한편 김태수 형사에게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이후에도 김태수는 용인경찰서 강력반에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지요. 살인, 강도, 폭행, 사기, 형사의 일상은 늘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어도 박순덕 사건은 김태수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문득 떠올랐지요. 퇴근길 차 안에서 또는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깔끔하게 정돈된 안방, 잠기지 않은 현관문,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를 나누던 세 남매, 눈물을 글썽이며 이웃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외로운 홀어머니. 김태수는 때때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었을 거야. 분명히. 2005년 김태수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나이 54, 30년 가까운 경찰 생활이었지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퇴직 전 김태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후배 형사 박정호를 조용히 불러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넨 것이지요. 박정호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친구였지요. 정호야, 이거 맡아줘라. 박정호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배님? 1997년 사건이야. 기흥급에서 홀로 돌아가신 홀어머니 건. 자연사로 종결됐지만 나는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아. 김태수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진지한 눈으로 후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 언젠가 반드시 다시 볼 날이 올 거야. 그때 꼭 다시 열어봐라. 부탁이다. 박정호는 선배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 들었지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잘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박정호도 그 파일을 당장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용인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건도 늘어나고 있었지요. 매일 새로운 사건이 밀려들었고 26년 전에 자연사 종결건은 서류 캐비닛 한 구석에 놓인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김태수는 퇴직 후 용인 외곽의 작은 농가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고추와 상추를 심고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가끔 산책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기흥 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양옥집을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순덕 씨, 미안합니다. 아직 못 밝혀드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혼잣말이 김태수의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용인이라는 도시 자체가 크게 변했습니다. 1997년 당시만 해도 기흥급은 논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시골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가을이면 벼 베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던 동네였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흥급은 기흥구로 승격되었고 논밭이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섰지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좁은 시골 도로는 넓은 왕복 4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골목마다 생겨났지요. 박순덕의 양옥집이 있던 동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논밭은 모두 택지로 바뀌었고 낡은 주택들은 하나둘 허물어져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지요. 하지만 박순덕의 집만은 그대로였습니다.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지요. 붉은 벽돌은 색이 바래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초록색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녹슨 철판이 드러나 있었지요.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빠져 있었고 빗물이 새어들어 천장에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었지요. 마당은 더 심했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를 훌쩍 넘겨 집이 풀숲에 파묻힌 것처럼 보였지요.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가지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흉한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그 집을 동네 사람들은 슬슬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뛰어서 지나갔고 어른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 중에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곤 했지요. 저 집에 박 여사라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셋이나 있으면서도 혼자 돌아가셨어. 불쌍하지. 하지만 그 이야기도 점점 잊혀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집의 내력을 알지 못했고 오래된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세상을 떠났지요. 이웃이었던 정말순 할머니도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순덕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22 년 가을이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었지요. 오래된 주택가를 허물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순덕의 옛집이 있는 구역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지요. 재개발 조합에서 세 남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토지를 조합에 매각하시거나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남 이재호가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요. 세 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서로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경조세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요. 마치 서로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팔자. 더 갖고 있을 이유 없잖아. 차남 이재민이 대답했지요. 그래, 팔자. 막내딸 이은숙도 동의했습니다. 오빠들 뜻대로 할게요. 세 남매는 이번에도 신속하게 합의했습니다. 26년 전 상속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매각 금액은 세 남매가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26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지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재개발 조합은 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봄이 오면 해당 구역의 오래된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허물기로 한 것이지요. 박순덕의 양옥집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6년 동안 비어있던 그 집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세 남매는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자신들을 짓누르던 기억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 남매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벽 속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26년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2023년 봄, 포클레인이 그 집의 벽을 허무는 순간 그 비밀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지요.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지요. 용인시 기흥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오래된 주택가. 그날은 순차 철거 작업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대형 포클레인 2대와 덤프트럭 3대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철거 인부 12명이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날 철거할 건물은 3채. 그중 마지막 순서가 박순덕의 옛 양옥집이었지요. 철거 작업반장 오만식은 올해 53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철거 현장을 돌아다닌 베테랑이었지요. 낡은 건물을 허무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수백 채의 집을 부셔왔고 그에게 건물이란 콘크리트와 벽돌과 철근의 덩어리일 뿐이었지요. 오전 작업으로 앞에 2채를 허문 뒤 오후에 마지막 한 채에 착수했습니다. 박순덕의 양옥집이었지요. 오만식은 그 집 앞에 서서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짜리 붉은 벽돌집. 아니, 원래는 붉은색이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회사에게 가까웠지요. 벽돌 사이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었고 2층 창문은 유리가 모두 깨져 나간 채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대문은 이미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고 마당의 잡초는 허리 높이를 넘어 가슴팍까지 올라와 있었지요. 마당 한쪽의 감나무만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도 해마다 잎을 틔우고 해마다 열매를 맺어 온 나무였지요. 오만식은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시작하자. 오후 1시, 포클레인의 거대한 집게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붕을 걷어냈지요. 기와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26년 동안 비바람을 맞아 온 기와는 손대기만 해도 바스러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요. 지붕이 사라지자 2층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텅 빈 방들, 벽지는 곰팡이로 검게 변해 있었고 바닥 장판은 들떠서 물결치듯 울퉁불퉁했지요. 2층 벽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지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1층 안방 쪽 외벽을 허물고 있을 때였지요.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벽 한 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었지요. 오만식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무너진 벽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장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무너진 벽 잔해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안쪽이었습니다. 석고보드와 벽돌 사이의 빈 공간. 오래된 건물에는 단열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경우가 있지요. 그 좁은 틈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비닐이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로 단단히 감싸져 있는 무언가. 오만식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은 세월의 발에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안에 든 것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했지요. 비닐을 벗기자 안에서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지요. 비닐이 습기를 막아준 덕분이었습니다. 봉투 옆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일반 녹음용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오만식의 시선이 편지 봉투 겉면에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송을 씨가 적혀 있었지요. 볼펜으로 쓴 글씨, 글자가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사람이 힘겹게 눌러 쓴 듯한 글씨였지요. 이것을 찾은 분에게 부디 경찰에 전해 주십시오. 박순덕. 오만식은 그 글귀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려다 보았지요. 20년 넘게 철거 현장을 다녔지만 벽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지요.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만식은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지요. 여기 기흥구 철거 현장인데요. 벽 안에서 이상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전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사람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박순덕이라고요.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 30분 만에 순찰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지요. 뒤이어 또 한 대가 왔습니다. 2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력팀 소속 이수진 경위였습니다. 이수진은 당시 32살이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7년째 접어든 젊은 형사였지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은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이수진은 철거 현장의 먼지를 헤치며 오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오만식 씨 맞으시죠? 봉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만식이 비닐에 쌓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수진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지요. 먼저 봉투 겉면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찾은 분에게 부디 경찰에 전해 주십시오. 박순덕.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이 봉투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만식이 무너진 벽 쪽을 가리켰지요. 저기요? 1층 안방 벽이었는데 석고보드와 벽돌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닐로 꽁꽁 싸서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일부러 숨겨 놓은 겁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벽지를 뜯고 석고보드를 열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다시 막았을 겁니다. 상당히 공을 들인 거지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 안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현장에서 봉투를 열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봉투와 테이프를 증거물 봉투에 넣고 밀봉했지요.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이수진은 자리에 앉아 증거물 봉투에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열었지요. 안에는 접힌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줄 처진 노트를 뜯은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한글 글씨. 글자 하나하나가 또박또박했지만 줄 끝으로 갈수록 글씨가 살짝 기울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손이 떨리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 쓴 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 맨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 년 9월 8일. 이수진은 그 날짜를 보고 잠시 멈추었지요. 26년 전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용인 기흥읍에 사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첫 줄부터 이수진의 눈이 집중되었지요.
내 세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고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지요. 며칠 전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막내 사위가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이 2층 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1층에서 쉬고 있었는데 2층 마루에 난 환기구를 통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심장약에 무언가를 섞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뒤로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자주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반갑기보다는 무섭습니다. 이수진은 편지지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읽었지요. 나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경찰에 가봤자 자식들이 이야기한 것만으로 뭘 해주겠습니까?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자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와 함께 벽 속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벽지를 뜯고 석고보드를 열어서 안쪽에 넣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씨가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의 감정이 글씨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았지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거든 자연사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한 짓입니다. 이 편지를 찾은 분이 누구든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이수진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요. 26년 전 한 홀어머니가 자기 집 벽 속에 이 편지를 숨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늙은 몸으로 벽지를 뜯고 석고보드를 열어 봉투를 밀어 넣었지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해 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으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어머니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옆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지요. 카세트 테이프의 재생은 경찰서 감식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6년 된 테이프였지요. 자기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음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상태가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비닐이 습기를 잘 막아준 덕에 테이프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지요. 오래된 녹음 특유의 거친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기계음과 바람소리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러다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약간 웅궁거리는 소리였지요. 편지에 적혀 있던 대로 2층에서 나누는 대화를 1층 환기구를 통해 녹음한 것이라 음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남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지요. 디곡신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인다더라. 어차피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첫 번째 목소리보다 약간 높고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약 바꿔치기는 내가 할게. 다음에 어머니 댁 갈 때. 또 잠시 간격이 있었지요. 그러자 세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는 또 다른 목소리였지요. 이거 끝나면 셋이 똑같이 나누는 거다. 약속이야. 그 뒤로 몇 마디가 더 이어졌지만 잡음이 심해져서 알아듣기 어려웠지요. 곧 대화가 끝난 듯 발소리가 멀어지며 녹음이 끊겼습니다. 치지직. 테이프가 빈 부분을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고요했지요. 이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 있던 감식반 직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26년 전에 묻힌 진실이 카세트 테이프에 자기 띠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강력팀장실로 향했지요. 강력팀장 앞에 편지와 테이프 녹취록이 놓였습니다. 팀장은 편지를 읽고 녹음 내용을 확인한 뒤 표정이 굳었지요. 이거 1997년 사건이라고? 네, 팀장님. 기흥급에서 홀로 사망한 노인건입니다. 당시 자연사로 종결되었습니다. 26년이나 됐어. 미제 사건 파일이 남아있을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 보관소는 경찰서 지하에 있었지요. 오래된 사건 파일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1997년 파일이 보관된 구역은 보관소 가장 안쪽이었지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한 그곳에서 이수진은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낡은 갈색 종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997년 저385 변사 박순덕 자연사 종결 담당 김태수. 이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수사보고서, 부검 소견서, 현장 사진, 유가족 진술 조서가 들어 있었지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습니다. 부검 소견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징후 없음, 현장 사진, 깔끔하게 정돈된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심장약 병과 물컵, 유가족 진술 조서, 세 남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메모, 그리고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 당시 담당 형사의 소견이 짧게 적혀 있었지요. 유가족의 태도에 의심이 있으나 부검 결과 및 현장 증거상 타살로 볼 근거 부족, 종결, 그 아래에 김태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반드시 다시. 이수진은 그 네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6년 전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도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증거가 없어 풀지 못했지만 끝내 놓지 못한 마음을 이 네 글자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파일 표지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태수, 이 사람을 만나야 했지요. 이수진은 경찰 인사 기록을 통해 김태수의 퇴직 후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명예퇴직, 현재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외곽의 농가. 연락처는 남아 있었지요. 이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팀 이수진 경위입니다. 혹시 김태수 선배님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렇소. 김태수요. 퇴직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1997년에 담당하셨던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기흥급의 박순덕 씨 건인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박순덕 씨라고 했소? 네. 무슨 일이 있었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긴데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가 대답했지요. 오시오. 지금 당장 오시오. 김태수의 집은 용인 처인구 외곽, 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마당에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상추, 깨시피 줄지어 심어져 있었지요. 처마 밑에는 장화 한 켤레와 호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지요. 이수진이 차에서 내리자 대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였지요. 72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경찰 생활 30년의 흔적이 그 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김태수 선배님, 이수진 경위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로 안내했지요. 앉으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지요. 선배님, 박순덕 씨의 옛 자택이 이번에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순덕 씨가 직접 쓴 편지 한 통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편지 사본을 건넸지요. 김태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늙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편지를 읽는 김태수의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고통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편지를 다 읽은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지요. 그래, 그 집에 뭔가 있었던 거야. 이수진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태수가 다시 말했지요. 26년을 기다렸구먼. 순덕 씨가.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눈을 훔쳤지요. 26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작은 동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자세를 바로잡고 이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경위, 내가 기억하는 것을 전부 말해주겠소. 그리고 김태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요. 장례식장에서 본 세 남매의 태도, 열흘도 안 돼서 마무리된 상속 절차, 이웃 정말순 할머니의 증언, 재수사를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일, 서류 봉투에 연필로 적어둔 4글자, 반드시 다시. 이수진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태수가 말했지요. 그때 내 손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26년 동안 한이었소. 잠자리에서도 산책길에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수진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경위, 이번에는 꼭 밝혀내시오. 그 어머니의 한을 꼭 풀어주시오. 이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선배님. 이수진은 김태수의 집을 나서며 자신의 양 어깨 위에 놓인 무게를 느꼈습니다. 26년 전 형사가 끝내 풀지 못한 숙제, 벽 속에서 26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차에 올라탄 이수진은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늦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이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순덕 씨, 26년 걸렸지만 누군가 찾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수진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26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2023년 4월 하순, 재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장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퇴직 형사 김태수의 증언을 종합한 뒤 박순덕 사건 재수사를 승인했지요. 26년 전 자연사로 종결된 사건이 다시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경위가 수사 책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수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카세트 테이프의 정밀 음성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었지요. 테이프는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26년 된 카세트 테이프. 자기 테이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성이 약해지고 잡음이 늘어납니다. 1997년에 녹음된 이 테이프가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이수진도 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국과수의 기술은 26년 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신 디지털 음성 복원 기술이 있었지요. 아날로그 테이프의 자기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뒤 배경 잡음을 층층이 제거하고 사람 목소리, 주파수 대역만 따로 증폭하는 기술이었습니다. 5월 초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부터
꼼꼼히 읽어 내려갔지요. 테이프에 녹음된 음성은 총 3명의 남성 화자로 식별됨. 3명의 남성. 이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순덕의 편지에는 큰아들이 둘째, 그리고 막내 사위와 통화했다고 적혀 있었지요. 큰아들 이재호, 둘째 이재민, 막내딸의 남편 최동우, 모두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세 남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 이은숙이 아니라 이은숙의 남편 최동우가 공모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지요. 국가수는 음성 분석을 더 진행했습니다. 테이프 속 세 남성의 목소리에서 각각의 음성 특징, 즉 성문을 추출했지요. 성문이란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의 고유한 패턴을 말합니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의 주인을 가려내는데 사용되지요. 하지만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이재호, 이재민, 최동우 세 사람의 현재 음성을 확보해야 했지요. 이수진은 세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남 이재호는 현재 71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지요.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개발업으로 꽤 이름을 알렸고 현재도 빌딩 몇 채를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라 불렸지요. 이수진이 확인한 이재호의 최근 모습은 26년 전 장례식장에서 김태수 형사가 만났던 건장한 중년 남자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호는 오래전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남 이재민은 68살이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2001년에 이혼한 뒤 줄곧 혼자였습니다. 상속받은 다세대 주택에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요.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재민은 극도로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밤에 방불을 끄지 못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막내딸의 남편 최동우는 70살이었습니다. 최동우와 이은숙은 2013년에 이혼한 상태였지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동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도박에 빠져들었지요. 이은숙과의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갈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최동우는 경기도 광주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지요. 이수진은 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음성 시료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세 사람에게 수사 사실을 알릴 단계는 아니었지요.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수진은 수사팀과 함께 세 사람의 일상적인 통화 음성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검토했지요. 통신사 협조를 통해 세 사람이 고객센터 등에 남긴 통화 녹음을 수집했습니다. 확보한 음성 시료가 국가수로 보내졌지요. 5월 중순 국가수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지요. 테이프에 녹음된 첫 번째 남성의 성문은 이재호의 음성과 98% 이상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이재민과 97% 일치. 세 번째 남성은 최동우와 96% 일치. 26년의 세월이 흘러 목소리가 변했음에도 성문의 고유 패턴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수진은 보고서를 읽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편지, 녹음 테이프, 음성 분석.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졌지요. 이제 남은 것은 세 사람을 소환해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1. 세 사람에게 동시에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장남 이재호였지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재호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서에 연락해 출석 사유를 확인했지요.
경찰은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1997년 박순덕 씨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 한마디를 전해 들은 이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나중에 그렇게 말했지요. 차남 이재민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파트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최동우는 출석 요구서를 받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요. 하지만 경찰이 두 번째 연락을 하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5월 23일 용인 동부경찰서 조사실.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장남 이재호였습니다. 이재호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왔지요. 이른한 살의 노인이었지만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업가의 위엄을 유지하려는 듯한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마주 앉았지요. 이재호 씨, 1997년 10월 어머니 박순덕 씨의 사망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호의 턱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지요.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26년 전에 이미 결론 난 건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재호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란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이수진이 책상 위에 편지 사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박순덕 씨의 옛 자택이 올해 4월에 철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속에 숨겨져 있던 편지가 발견되었지요. 이재호의 시선이 편지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글씨를 읽고 있었지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진이 말을 이었지요. 편지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재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어남을 유지하려던 마지막 방벽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책상 위에 스피커에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디지털로 복원된 선명한 음성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지요. 디곡신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인다더라. 어차피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 이재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전 45살이었던 자신의 목소리. 지금보다 낫고 힘이 있었지만 틀림없는 자기 목소리였지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재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재호 씨,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지요. 이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첫 번째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재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실에 들어온 것은 차남 이재민이었습니다. 이재민은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왔지요.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형과 비교하면 68살의 이재민이 오히려 더 늙어 보였지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조사실 의자에 앉은 이재민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입을 열기도 전이었지요. 이재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지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왜 제가 여기 불려왔는지요? 이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편지와 테이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편지 이야기가 나오자 이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26년 동안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26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이재민의 울음소리가 울렸지요. 거칠고 짓눌린 26년 동안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기다렸지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재민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요. 이재민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재민은 눈을 감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지요.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요. 세 남매는 당황했지요. 특히 장남 이재호가 가장 다급했습니다. 형은 그때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거래처가 다 쓰러지고 은행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지요. 형한테 어머니 재산은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재호가 동생 이재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형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기부를 하신다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처음에는 어머니를 설득하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그때 막내 배제, 그러니까 은숙이 남편 최동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최동우, 막내딸 이은숙의 남편이었지요. 분당에서 식당을 하다가 문을 닫은 뒤 빚에 쪼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민이 말을 이었지요. 최동우 씨, 친척 중에 약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우 씨가 그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미 드시고 계신 심장약이라고요. 이 약을 과량으로 투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그리고 원래 드시던 약이니까 부검을 해도 기존 약물 복용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재민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돈이 급했습니다. 주식으로 진 빚이 3억이 넘었고 집에서는 아내하고 매일 싸우고 형이 전화로 그러더군요. 우리가 안 하면 어머니 재산 70억이 전부 남한테 가는 거야. 그걸 두고 볼 거냐 하고요. 이재민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지요. 직접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을 바꿔치기 하는 일이요. 형은 너무 눈에 띄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약을 바꿔 넣는 일을. 이재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최동우 씨가 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겉모양은 어머니가 드시던 캡슐과 똑같았지요. 다만 안에 든 디곡신의 양이 정상 용량의 5배였습니다. 이재민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997년 10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참 뒤였지요. 저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대문까지 나오셔서 맞아주셨어요. 마당에 감이 많이 열렸다면서 따가라고 하셨지요. 저녁밥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이재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멈추었지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약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제가 챙겨드릴게요. 하고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워하셨지요. 아들이 약까지 챙겨준다고. 이재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캡슐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약을 드시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가 물컵에 물을 따르시고 약을 입에 넣으시고 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재민아, 오늘 와줘서 고맙다 하시면서요. 이재민의 울음이 터졌지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약을 삼키신 뒤였으니까요. 이재민은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시는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손이 떨려 잠금 장치를 제대로 걸지 못했다고요. 김태수 형사가 26년 전에 의문을 품었던 잠기지 않은 현관문. 그 사소한 단서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었지요. 집에서 나와서 대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약통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형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사 도우미 최옥순이 박순덕의 시신을 발견했지요. 이재민은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놀란 척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재민은 진술을 마치고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26년 동안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드시며 웃으시던 얼굴. 재민아, 고맙다 하시던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래서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이재민의 자백이 끝난 뒤 장남 이재호가 다시 조사실에 불려왔습니다. 이수진이 이재민의 자백 내용을 이재호에게 전했지요. 이재호는 처음에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자백이 구체적이었고 카세트 테이프에 음성 분석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지요. 결국 이재호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오. 이재호의 첫 마디였지요. 동생한테 전화한 것도 나고 동우 씨한테 방법을 물어본 것도 나요. 다 내가 벌인 일이오. 이재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돌처럼 굳은 얼굴로 말했지요. 어머니를 원망했소.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 70억을 남한테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버린 건 우리였는데. 이재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지요. 26년 동안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소. 그게 제 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우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최동우는 70살이었지요. 마른 체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재호처럼 완강하게 부인하지도 이재민처럼 울지도 않았지요. 이수진이 증거를 제시하자 최동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시인했습니다. 디곡신 과량 투여 방법을 제안한 것은 접니다. 약을 구한 것도 나고요. 친척 중에 약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디곡신 원료를 따로 구했지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은숙 씨는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동우가 고개를 저었지요. 은숙이는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어요. 이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최동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지요. 은숙이는 어머니를 진짜로 좋아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가서 다 말했을 거예요. 이수진은 그 대답을 듣고 펜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지요. 세 남매가 공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이재호, 차남 이재민, 그리고 막내딸의 남편 최동우. 이 세 사람이 막내딸 이은숙 몰래 범행을 꾸몄던 것이지요. 이은숙은 26년 동안 어머니가 자연사한 것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은숙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수진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지요. 수사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한 사람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이야기였으니까요. 2023년 5월 말, 이수진은 분당에 있는 이은숙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은숙은 64이었지요. 단정하게 흰머리를 묶고 조용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지요.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이 경찰 신분을 밝히자 이은숙의 표정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어머니 박순덕 씨의 사망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2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무슨... 이수진은 편지가 발견된 경위부터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 그리고 세 사람의 자백까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을 빠뜨리지 않으면서요. 이은숙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고개를 갸웃하며 이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지요. 두 오빠들이 어머니를... 약을... 이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최동우가 같이... 이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은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부축했지요. 이은숙은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눈에서 눈물만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소리가 새어나오지도 않았지요. 그저 눈물만. 26년 동안 이은숙은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매년 기일에 혼자 봉분 앞에서 울었던 것도, 가슴 한구석이 늘 무거웠던 것도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자기 오빠들과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대가로 받은 재산 위에서 26년을 살아온 것이었지요. 이은숙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이수진이 편지 사본을 건넸지요. 이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또박또박하지만 떨리는 그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었지요. 나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이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은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그 울음소리가 이수진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2023년 6월 수원지방법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장남 이재호, 차남 이재민, 전 사위 최동우. 이 세 사람은 존속살해 및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요.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호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장은 이러했지요. 이 사건은 1997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며 이미 2012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이지요. 이재호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26년이나 지난 이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검찰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지요. 아무리 오래전에 저지른 살인이라도 이제는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다음이었지요. 이 개정법은 개정 시점인 2015년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순덕 사건은 1997년에 발생했지요.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므로 시효 만료 시점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는 법 개정이 있었지요. 이 개정은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되었고 박순덕 사건의 시효 만료 시점은 20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 연애 살인죄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었을 때 이 사건은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였지요.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박순덕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기소를 강행했지요.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지요. 세 사람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9월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없었지요. 26년 만에 재수사된 존속살해 사건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남 이재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한때 강남에서 이름을 날리던 부동산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양볼이 푹 꺼져 있었지요.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술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매일 밤 마시던 술 없이 보내는 밤들이 이재호를 한층 더 늙게 만들었지요. 차남 이재민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가끔 손등으로 눈을 훔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밤마다 켜놓았던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쏟지 못했던 눈물이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터져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최동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지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진행되었지요. 검찰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박순덕의 편지, 카세트 테이프와 음성 분석 결과, 세 피고인의 자백 조서, 1997년 당시의 부검 소견서와 수사 기록, 이웃 정말순 할머니의 생전 증언 기록, 법무사 허진영의 진술, 그리고 퇴직 형사 김태수의 참고인 진술서,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변호인 측은 자백의 임의성과 카세트 테이프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었지만 세 피고인 모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고 국과수의 음성 분석 결과가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최종 논고가 있었지요. 검사가 법정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피해자 박순덕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70억 원이라는 재산은 그 30년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지요. 피해자는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돈 때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세 피고인은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들의 어머니를, 장모를 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심장약에 치사량의 약물을 섞어 자연사처럼 위장한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지요.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해자 박순덕 씨가 직접 남긴 편지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법정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검사가 편지를 펼쳤지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용인 기흥급에 사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검색에 집중되었지요. 내 세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고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이재민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것이었지요. 검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뒤로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재호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지요. 나는 무섭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늙은 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거든 자연사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한 짓입니다. 검사가 마지막 줄을 읽었지요. 이 편지를 찾은 분이 누구든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지요. 재판장도 배석 판사도 서기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서는 이재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지요. 이재호는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우만이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보였지요. 방청석 한쪽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딸 이은숙이었지요. 이은숙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매 공판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두 오빠와 전 남편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은숙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두 오빠를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해칠 수 있었는지. 26년 동안 태연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전 남편 최동우에 대한 감정은 증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6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 이은숙은 그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은숙을 괴롭힌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재산을 받아 살아왔다는 사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돈을 얻고 그 돈으로 집을 옮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26년을 살아온 것이지요.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일까? 이은숙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다시 한번 가득 찼지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지요.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재호. 이재호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재호는 이 사건의 주도자로서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친모의 살해를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의 주범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재판장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지요. 피고인 이재호를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이재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숙여졌지요. 이른한 살 노인에게 15년. 사실상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선고였습니다. 피고인 이재민. 이재민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지요. 피고인 이재민은 직접 약물을 교체하여 범행을 실행한 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26년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으며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범행 전모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피고인 이재민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이재민은 선고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피고인 최동우. 최동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동우는 살인 방법을 제안하고 치사량의 약물을 직접 조달한 핵심 가담자입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한 책임이 중합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지요. 피고인 최동우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최동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옆구리에 붙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이수진은 보았지요. 선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법정이 잠시 술렁였다가 다시 조용해졌지요. 선고가 끝난 뒤 이은숙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이은숙은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지요. 이은숙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은숙은 조용히 결심을 굳혀왔지요. 어머니가 생전에 원했던 일, 어머니가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이은숙이 대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고가 있은 지 일주일 뒤 이은숙은 용인의 한 사회복지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기부했지요. 2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기부를 처리하는 직원이 놀라서 물었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전부 기부하시는 겁니까? 이은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원래 제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쓰시려고 했던 돈이에요. 26년이 늦었지만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은숙은 기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이은숙은 복지관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은숙의 흰머리 위로 마른 나무잎 하나가 날아왔다가 떨어졌지요. 마치 누군가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같았다고 이은숙은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앞, 선고가 내려진 그 시간, 법원 정문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였지요. 72의 퇴직 형사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법정 안에 들어가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알려줄 사람이 올 때까지. 법원 문이 열리고 이수진 경위가 나왔지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김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이수진이 다가갔지요. 김태수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지요. 선고 결과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이재호 15년, 이재민 10년, 최동우 12년. 김태수는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회색빛 겨울 하늘.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김태수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26년 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1997년 10월 기흥급의 양옥집, 깔끔하게 정돈된 안방, 잠기지 않은 현관문,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를 나누던 자식들, 이웃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홀어머니, 반장에게 재수사를 건의했다가 돌아서야 했던 복도, 서류 봉투에 연필로 적은 4글자, 퇴직하면서 후배에게 건넨 파일, 산책길에서 기흥 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혼잣말,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이었지요. 김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김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